293페이지 전세권 소멸. 소멸은 목차가 두 개라 그랬죠. 소멸 사유하고 소멸의 효과. 자, 그 중에 소멸 사유. 자, 전세권 소멸 사유 중에 특유한 소멸 사유는 아까 봤던 두 개. 소멸 청구한 소멸과 소멸 통구한 소멸이 있어요. 또 하나, 전세권은 이 물건의 공통의 소멸 사유 중에서 목적물 멸실, 여기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 중요한데 좀 복잡해서 출제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간단하게 제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목적물 멸실은 물건의 공통된 소멸 사유인데 전세권에서는 왜 중요하냐? 전세금 반환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목적물이 멸실되는 원인. 불강력적 멸실이 있을 수 있고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이 되는 경우가 있죠. 불강력적 멸실이라면 전세금을 그냥 돌려주면 되는데 전세권자 잘못으로 멸실이 됐다면 설정자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손해배상을 전세금에서 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 전부 반환해서는 안 되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그 멸실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이 됐는가. 예를 들어 건물 전세권이 있었는데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럼 전세권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멸실이 있을 수 있고 전세권자 귀책사에 의한 멸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전세권자가 가스를 잠그지 않아서 폭발해가지고 무너져 내렸다. 그럼 전세권자 잘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적물이 멸실되는 원인을 둘로 나누고 그 다음 전부 멸실이냐 일부 멸실이냐로 나눈 다음 그 다음에 일부 멸실도 다시 쪼개요. 어떻게 쪼개냐. 남아있는 부분 가지고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에 전세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진으로 옥상 한 구탱이가 무너져 내렸어. 그럼 일부 멸실이긴 하죠. 나머지 5층 건물이 멀쩡해. 그럼 일부 멸실이긴 하지만 잔존 부분만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가 있을 것이고 잔존 부분만으로는 더 이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5층짜리 건물에 2층부터 5층까지 무너내리고 1층 한 귀탱이 조금 남았어. 이런 경우. 어쨌든 일부 멸실도 다시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요. 이런 경우에 전세권은 어떻게 되고 전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세권에서 이렇게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전세권의 운면과 전세금의 처리에 대해서 314조, 315조 조문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먼저서 29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목적물의 멸실, 기억 불가항력 멸실이라고 돼 있죠. 314조 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멸실이 되면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멸실, 전부 소멸, 일부 멸실, 일부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2항에 봤더니 일부 멸실인데 잔존 부분하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러면 전부 소멸을 통고하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통고라고 돼 있어요. 통고는 6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6달을 굳이 지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건 소멸 청구의 의미다. 조문은 통고라고 돼 있지만 소멸 청구의 의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전부 소멸했죠. 그죠? 전세권자 잘못 없죠. 그럼 전부 반환. 이렇게 되죠. 일부 소멸했죠. 일부 반환. 근데 나머지 부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럼 전부 반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문제가 일부 멸실이죠.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니은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되었을 때 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되었을 때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소멸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 소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314조처럼 그 부분 전세권 소멸한다라는 소멸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여기는. 전세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목적물 멸실의 경우에는 전세금에 관한 것만 규정을 해놨지 전세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규정을 안 해놨어요. 자, 그럼 해석을 해봅니다. 여기 보세요. 전세권자 잘못으로 전부 멸실됐어요.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소멸해야죠.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손해배상에 충당해야지.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추가 청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일부 멸실. 원래 불강력적 일부 멸실은 일부 소멸한다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일부 반환 안 한단 말이에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에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전세 일부 소멸하니까 일부 돌려주는 건데 돌려주지 않아야 되니 전세권도 일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만 나머지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아까 314조는 전부 소멸 통고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조문이. 이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전부 소멸을 청구 이렇게 되겠죠. 대신 전세금 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손해배상에 충당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 반환은 다른 말로 감액이에요. 감액. 전세금 감액. 감액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물 멸실이 되었을 때 불강력적 멸실과 전세권자 귀책 사이한 멸실로 나누고 두 번째 전부 멸실과 일부 멸실로 나눈 다음에 일부 멸실을 또다시 원칙과 예외로 나누고 원칙이 잔존분만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예외가 잔존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눈 다음에 총 6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전세권 및 전세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보통 요게 많이 나와요. 요건 물어본 경우는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불강력적 일부 멸실, 일부 소멸한다. 그러나 전세권자의 귀책 사이한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존속기한 만료 이런 건 아까 봤던 거고요. 전세권 포기도 봤던 거고요. 오른쪽 전세권 특유의 소멸사의 2가지 아까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 자, 일단 전세권이 소멸하면요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것이고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동시 이행관계로 만들어 놨는데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317조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전세권자로서 목적물 인도 플러스 전세권 등기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돼 있으니까 아하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과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만 동생관계가 아니라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가 동생관계로 특별하게 규정이 돼 있구나.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경매를 넣으려면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물을 지치에 빠뜨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만 갖고는 안 되죠.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해야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물을 지치에 빠뜨릴 수 있게 되죠. 따라서 3번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목적물 전세금 안 돌려줘도 되죠. 전세권자가요 목적물만 반환하고 있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정당하게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당하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 부당이득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 3번. 4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했지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있는 이상 설정자는 정당하게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정당하게 거부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전세금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정당한 이득이다. 정당하게 거절하는 동안에 발생한 이자니까. 그죠? 그렇게 확인하시고. 양가라 3번. 전세금을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매와 관해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다음 페이지 전세권과 저당권의 관계. 간단해요.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누가 경매를 넣든 깡그리 소멸하면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은 경우 이 경우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단 예외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게 나옵니다. 이번에 니은 A 그게 시험에 나오고요. 이번에 니은 A 쭉 내면 3번이 나와 있죠. 경매할 수 있는데 문제가 니은 일부 전세권 5층짜리 건물의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던 을 갑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나머지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부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정확하게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니은이죠. 자, 4번 당연히 전세권자도 목적으로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되죠. 특히 건물 전세권자가 건물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자신 소유 부속물 수거해야 되죠. 예컨대 현관에 부착한 번호키 같은 거 이거 다 수거해서 원상에 복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자, 이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수거하지 말고 팔아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또 전세권자도 설정자한테 이거 사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이렇게 전세권에는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두 종류가 있는데 차이 보세요. 팔아라죠. 사라죠. 그 다음에 팔아라 할 수 있는 부속물 제한이 없어요. 반면에 사라 할 수 있는 부속물은 2개만 된단 말이죠.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시킨 물건과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2가지만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형성권입니다. 오른쪽 니은 형성권이죠. 자, 이렇게 전세권에는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을이 토지 전세권자인데 을이 건물을 갖고 있어. 을이 만약에 지상권을 갖고 있었다면 갱신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을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규정은 없는데 우리 대법원이 굳이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인정된다. 규정은 없으나 리을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마지막 필요비 상한 청구는 없지만 뭐는 있다? 유익비 상한 청구는 인정이 됩니다. 아까 309조에서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부담해야 돼요. 따라서 필요비 상한 청구는 없고요. 유익비 상한 청구만 명문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세권입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지상지역 전세권까지 봤고요. 각각 한 문제씩 나오며 세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개의 권리를 봤어요. 그죠?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거 하나 찝어가지고 그거 하나 맞추면 돼요. 한 문제만. 네?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겠지. 찍어도 맞겠네. 찍어도. 찍어도. 3개 한 번으로 찍어도 하나는 맞겠네. 그죠? 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300페이지.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대로 두고 유치권을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이죠. 자, 담보물권에서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 확인합니다. 담보의 뜻이 뭐라 그랬죠? 채권 우선 변제 확보라 그랬죠.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 기한이 동일하다면 평등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채권자들 중에 다른 채권자보다 법적으로 우선 변제 받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 그랬죠. 그 우선 변제 받는 것을 담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우선 변제 받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한 담보, 이게 인적 담보고 보증인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물건을 통한 담보가 물적 담보고요. 즉 채무자 등이 채권자에게 물건을 제공하고 채권자는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지배가 뭐예요? 물권이죠. 나중에 변제가 없으면 그 물건을 환가해서 경매해서 그 경매 대가부터 우선 회수하는 이런 담보물권이 있게 됩니다. 요거를 전형 담보물권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을 채권자가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아예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이런 경우를 비전형 담보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형 담보물권은 민법에서 규율을 하고요. 비전형 담보물권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형 담보물권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3개가 있는 거고요. 비전형 담보물권이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싸잡아서 담보물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00페이지, 301페이지에 있죠. 그 다음 담보물권은 채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예컨대 전형 담보물권, 은행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소유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더라. 이때 이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은 요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런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4가지 관계가 성립하더라. 그걸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4가지가 뭐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렇게 되죠. 개념 간단히 보시면 돼요. 첫째, 부정성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수반성은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 불가분성은 9천만 원을 받았다, 1,000만 원 남았다,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즉 담보물권은 채권이 일부가 남더라도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친다. 그걸 불가분성 이렇게 부르죠. 마지막으로 물상대의성. 101호가 화재가 나서 홀랑 탔다. 저당권자는 더 이상 101호를 경매해서는 1억을 회수할 수 없다. 대신 갑이 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그 화재보험금으로부터 을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그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딱 3가지. 이 공용징수도 강제 수용만을 말하고 협의 수용은 제외됩니다. 어쨌든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그 변형물, 화재보험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 같은 변형물이 있을 때 그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성질을 뭐라 한다? 물상대위성. 그런데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은 무슨 권?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다.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다. 그런 4가지 특징 확인하시고요. 담보물권의 일반적 효력 중에서는 3번 추급적 효력만 기억합니다. 추급적 효력은요. 물권의 객체가 타인 수중에 있더라도 물권이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효력이 미치는 성질. 내가 소유하는 물건을 누가 가져갔을 때 쫓아가서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성질. 그게 추구표가 되는 거예요. 그 추구표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유치권. 유치권은요. 물건을 딱 점유하고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권리예요. 따라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해요. 그러니까 추구표도 없고 유침을 반환 청구권 따위도 없게 됩니다. 그걸 추구표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담보물권의 기본적인 개념 확인한 다음에 중요한 유치권을 봅니다. 유치권. 뜻이 나오고요. 특징이 나올 것이고 어떻게 성립하는가 취득을 말하죠. 성립요건. 유치권에서는 성립요건이라 그래요. 취득인데 성립요건이 5개가 있다 그랬고요. 암기하셔야 된다고 지난 순환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 순환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외우고 계세요?
외우시고 했기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이 나오죠. 효력은 유치권자 권리가 나오죠. 권리가 총 보통 한 6개가 나오죠. 유치권,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치권, 보존에 필요한 사용수익권, 비용상환 청구권, 그리고 파산법상 별제권이라는 것도 따로 있죠. 뭐 이렇게. 의무가 2개가 나오죠.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무와 채무자 상납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나오고 싶고, 소멸이 나오죠. 소멸 사유와 소멸의 효과 이렇게. 목차도 단촐하죠. 유치 뜻이 뭐죠? 점유 및 반환 거절이에요. 그다음에 유치권은 어떨 때 인정되는가? 2가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 주택 임차인이 보일러를 수리했다 비용, 그 비용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 그럼 임대인이 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은 뭐? 주택을 유치. 이런 것들이 유치권이다. 즉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이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유치권이다. 물론 유가증권도 포함이 되지만 유가증권은 빼버리고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유치권이란다. 특징 물권이다. 근데 추구표가 없다. 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한다. 따라서 쫓아가가지고 유치물 반환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물권적 처권 인정이 안 된다. 왜? 2번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요건이다. 즉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3번 법정담보물권이다. 약정을 통해서는 취득하지 못한다. 유치권은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다만 이거 밑에 2의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포기 특약할 수 있다. 보통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강행 규정이에요. 앞에서 봤던 법정갱신이라든가 법정지상권 같은 것들. 근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특약은 유효하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경매권은 있지만 뭐가 없다? 우선변제권이 없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니까 보험금이나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물상대의성이 없다. 그죠? 다만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파산법에는 별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자들은 따로 우선변제 해주는 게 있어요. 유치권에도 뭐도 인정된다. 유치권에는 별제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파산법상 권리입니다. 별제권. 그런 것들이 유치권의 기본적인 특징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나왔습니다. 5개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외우고 계시니까 기억을 더듬으세요. 타인 물건일 것. 그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즉 물건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 결련성, 결련관계가 있을 것. 3번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4번째, 유치권자가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5번째, 유치권 포기, 배제, 특약이 없을 것. 5가지. 외우고 계시죠? 그래야 가지를 친다 그랬죠. 가지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쳐봅니다. 304페이지 하단에 보면 타인 물건일 것과 관련된 판례 하나. 보통요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건축업자 수급인은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하겠죠. 그런데 이 건물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이야. 그러면 이때는 요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인인 건축업자는 설령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그게 판례가 됩니다. 다만 을의 재료와 노력, 듣고 넘어가세요. 그냥 을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하기는 했지만 둘이 미리 특약을 했어요. 건물은 갑이 소유권 원시 취득한다고. 그렇게 특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거는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아니고 단순히 수급인의 제로한 노력으로 그러면 수급인 소유이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 이 물건은 꼭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 있지요.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고 고장나서 을이 병에게 수리를 맡겼을 때 을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자동차를 유치할 텐데 그 자동차가 갑소유예요. 수리비 채무자는 을인데 소유자는 갑이야.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라. 그래도 유치할 수 있다. 목적물은 유치권자 소유만 아니면 돼요. 즉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다. 제3자 소유물이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결련관계 결련성이죠. 결련관계 결련성은 일단 그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걸 결련성 결련관계라는데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 대표적인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 채권, 물건의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다. 또 하나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과 상대방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이 청구권, 이 양 청구권이 서로 갖고 있는 청구권이 동일한 법률 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경우.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됐어. 그런데 얘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매수인이. 자, 매수인은 대금 반환 청구해야 되죠. 매도인은 물건 반환 청구해야 되죠. 요거 매수인의 대금 반환 청구권과 매도인의 물건 반환 청구권은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동일한 법률관계를 통해 생겼다. 따라서 매수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동일한 사실관계. 갑과 을이 물건을 갖고 있는데 그 물건이 똑같이 생겨서 깜빡하고 서로 막 바꿔서 가져갔어. 그럼 다음에 만났고 서로 반환 청구하겠죠. 이게 뭐예요? 물건을 깜빡하고 서로 막 바꿔 갔다는 동일한 사실관계부터. 이런 것들이 결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결련성의 개념을 하나하나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첫째, 기억할 거, 공사대금 채권, 임차인의 비용상환 채권,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예컨대 말이 농작물을 훼손시켰다 이런 거. 그런 게 결련성이 대표적으로 인정된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매도인 매수인의 청구권, 예? 매도인의 물건 반환 청구권, 매수인의 대금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이 결련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신 다음에 외울 게 있죠. 결련성이 인정 안 되는 것들. 305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면 결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로 기억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부속물 매매대금 청구권, 건축 자재대금 청구권, 계약명의 신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 6개. 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은 예외가 있더라. 한 장을 넘기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요. A 토지를 한테 팔았어요. 점유는 넘겨줬는데 아직 등기는 안 넘겨주고 있어요. 대금을 1억을 줬는데 등기를 안 넘겨줘요, 얘가. 그래서 을이 넘겨달라 했는데 끝내 안 넘겨줘. 갑의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래서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죠. 그럼 갑은 1억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줘야 되잖아. 이때 을이 갑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땅을 유치할 수 있는 거 안 된단 말이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토지와는 결련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무가 공사대금 채무였던 경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 그럼 건축업자는 손해가 생기죠.
이때 공사대금 자체가 결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도 결렬성 인정된다. 원채권 채무와 물건 사이의 결련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그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도 원채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결련성이 인정된다. 예외가 있겠죠. 그게 관련 판례 5번이 될 겁니다. 앞에도 있어요. 관련 판례 3번 있습니다. 305페이지. 그래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원칙 유치권 안 돼. 단 공사대금 지급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이건 인정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치권이 인정되면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렬성은 필요한데, 이건 필요한데, 반면에 물건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필요해. 근데 이거는 필요 없다. 이거는 필요 없다. 자, 여기서 물건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 무슨 뜻이냐? 물건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 이런 경우 생각해 보자. 건물 공사가 끝났다. 그럼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죠. 근데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래서 건물을 점유해요. 유치권 인정돼요, 안 돼요? 공사가 끝났는데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이 확정됐어. 1억. 근데 안 줘. 그래서 며칠 있다 건물을 점유했어. 유치권 인정돼요, 안 돼요? 네? 되겠죠. 타인 물건,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변제기 도래, 적법 점유 될 거 아니에요. 또 자동차 수리를 맡겨. 그럼 수리업자는 자동차를 점유를 먼저 하죠. 수리가 끝나면 수리비 채권이 생기죠. 안 줘. 그럼 자동차 뭐 할 수 있어요? 유치.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한 경우 둘 다 유치권이 인정이 되죠. 그런데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랑 요거만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만. 이게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에요. 즉 점유하고 난 이후에 채권이 생길 것. 이게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이에요.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요거만 성립해요? 위에도 성립해요? 위에도 성립하니까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물건과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하지만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렬성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세요. 둘 다 유치권이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유치권은 물권이라 그랬죠.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문제가 생겼어요. 건물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어요. 그거를 점유했어요. 유치권 인정이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치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물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누군가가 경매를 넣고 법원이 경매를 받아서 경매를 시작하는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압류가 돼요. 이렇게 건물에 대한 목적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서 압류가 된 후에 건물을 점유했죠. 그죠? 그럼 유치권 인정되면서 유치권 인정되면서 단 이 유치권을 누구한테? 경락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그 주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장. 거기 밑에 관련 판례 2번 채무자 소유 건물 등 1번이 아까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채권이 생기고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사이에 2번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어. 그 후에 점유하면서 유치권이 인정됐어. 되지만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1번, 2번. 자, 세 번째 건이 채권이 변제기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 요건이 적법하게 점유할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불법 점유인 경우에 유치권 인정 안 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대차가 끝났어. 해지가 됐어.
그럼 임차인은 물건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환 안 하고 있어. 불법 점유 상태죠. 그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해. 임차인이 첫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있다. 도둑놈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유치권은 안 된다. 조심하자.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 상환 청구에 기초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니까 소송에서 적법 점유인지 아닌지가 다퉈지겠죠. 그죠? 안 다툴까? 다투겠지. 유치권자는 적법 점유라고 주장할 거고 채무자는 불법 점유라고 주장할 거고. 근데 증거가 없어. 여기서 법원은 적법 점유로 추정. 뭘로 추정? 적법 점유로 추정. 그래서 보통 유치권 신고가 있는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그 경매 물건 목록에 유치권 신고되어 있음,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법 점유는 일단 추정이 되는 거고 나중에 불법 점유를 주장하는 자가 유치권을 깰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유치권자의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된다는 거. 두 번째, 유치권자가 점유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간접 점유도 괜찮다. 자, 간접 점유가 대표가 뭐예요? 건축업자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건축업자는 간접 점유. 이것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단 말이죠.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의 한가로 2번이죠. 3번 목적물의 일부를 점유해서 아까 불가분성이 있었죠? 그 전체를 담보한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업자가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 점유한 세대 창호공사 비용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죠? 불가분성이 나와 있고요. 여기 점유와 관련된 거고요. 마지막 5번째 요건, 당사자사에 뭐가 없을 것? 유치권 포기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죠? 만약에 있으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유치권 포기 특약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자, 임차인은요,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인정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다면 모두 포기한 걸로 봐야 된다. 유치권도 포기한 걸로 봐야 한다. 그죠? 우리 저기 판례 2개를 확인했었습니다. 422페이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조건이 남아 있고요. 밑으로 가면 B에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A에 보니까 비용 상환 조건은 임의 규정으로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죠?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했으니까 뭐도 포기한 거다. 유치권도 포기한 거다. 그리고 그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앤드 유치권 포기 특약에 해당되는 판례 2개. B. 건물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이 약정은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볼 것이다. 아주 중요하죠. 이건 보통 뭐라고 나오냐면 임차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무효다라고 출제를 해요. 아닙니다. 비용 상환 조건 포기 특약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C.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끝날 때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기로 하는 약정. 이것도 뭘 포기한 거다? 비용 포기한 거다. 이 2가지 판례는 B, C. 비용 포기 특약이면서 동시에 유치권 포기 특약. 유효하다.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요건에서 이렇게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적물 특히 건물과 관련해서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되게 많고요. 그렇게 관련된 판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건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308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유치권의 효력. 자, 유치권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유치권이죠. 유치권이 뭐예요?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죠. 그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무슨 요건? 존속 요건이죠. 물권이니까 채무자 이외의 소유자, 신소유자, 경락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오른쪽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경매가 된 경우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죠? 단 안 되는 게 하나.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장을 못하고 그게 아니라면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더 나아가서 경락인에게 공사대금 달라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경락인이 채무자는 아니니까.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4번. 5번 유치권자가 사용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점유 및 반환 거절하는 게 유치권의 본질이고요. 6번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첫째, 을은 유치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한다. 왜? 을이 유치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법원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주장하면 판단한다. 두 번째,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걸 인용하게 되면 무슨 판결한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하여 건물을 인도하라. 이걸 뭐라 한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 판결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유치권에서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근데 경매권은 있어요. 그리고 조문은 뭐라고 되세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서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돼요. 여기서 변제를 받기 위하여가 무슨 뜻이냐? 환가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한다. 그냥 팔아버리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팔아버리. 우선 변제를 위하여가 아니고 환가를 위하여.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이 있죠. 이게 경매권이죠. 또 하나가 간이변제 충당권이죠. 322조 2항.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사대금이 10억이고 건물 감정평가했더니 10억이야. 채권과 건물 가액이 똑같아. 그때 감정인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 건물로 직접 공사대금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단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라. 이걸 뭐라 한다? 간이 변제 충당.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감정평가를 거치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한 다음에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건물로 공사자금에 충당하라. 간이 변제 충당 결정이 내려졌어. 그러면 유치권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겠지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건축업자는 유치권을 갖고 있다가 간이변제 충당을 통해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 그럼 이 유치권은 어떻게 될까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혼동으로 소멸. 그런 걸 간이변제 충당이라 합니다. 세 번째 과실주치권. 이 과실주치권은 오른쪽 하단 311페이지에 있는 324조 1, 2항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324조 2항에 보면 유치권자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예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을이
갑이 공사대금을 줄 생각이 없어. 개털이야. 공사대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물을 임대하여 월세 받으면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임대하려면 누구 승낙이 필요해요? 324조 2항과 연결해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게 되면 그 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과, 실. 이걸 누가 수취? 을이 수취. 해서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이죠. 그래서 이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실제로는 변제 충당권이에요. 우리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도 과실수취권이 있었죠. 그때 과실수취권은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면제받는 과실수취권이에요. 반면에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과실수취권과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수취권은 이름만 같아요. 성질이 달라요. 예? 그래서 지금 분명히 유치권, 과실수취권 있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점유권에서 207페이지. 20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B에 보면 동그라미 B에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없는 본권 해놓고 유치권, 질권 써놨죠. 유치권 좀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없다고 돼 있어요. 그죠? 예? 다시 한번 여기 과실수취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면제 과실수취권이에요. 근데 유치권자 과실수취권은 변제 충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면제시키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유치권은. 변제 충당권이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과실권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도 성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이 310페이지로 오면요.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과실수취권 밑에 동그라미 2번.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선의점유자의 과실권과는 달리 정당하게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는 변제 충당권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이걸 수취했다 하더라도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점유권에서는 선의점유자가 과실수취하면 통상 필요비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유치권자는요, 이거 과실수취권이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2항. 먼저 어디에 충당해요? 이자에 먼저 충당합니다. 나오면 원본에 충당하겠죠. 그다음에 4번에 보니까 유치물 사용권이 있는데 아까 324조에서 2항에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 하잖아요. 근데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호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동그라미 2번에 디귿. 자, 이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죠. 주택 건축업자가 주택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주 사용하는 것. 이게 뭐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문제는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까 그 사용이익은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수취 못하고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목적물에 지출한 별도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필요비, 유익비도 목적물에 지출한 거니까 또다시 유치권 인정되겠죠. 그죠? 또다시 유치권이 인정이 될 겁니다. 별도의 유치권. 다만 유익비는 법원을 통해서 상환기한을 허여받을 수 있었죠.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 채무자가 상환기한을 허여받게 되면 유익비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의무 324조 1항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 다뤄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2항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서는 안 되는 임무. 3항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위반하면 소멸한다가 아니라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반 사실만으로는 소멸하지 않고 별도로 소멸 청구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소멸하겠죠. 그죠?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되겠죠. 위반 사실만으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별도의 소멸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청구. 됐고요. 이제 312페이지로 갑니다. 마지막 유치권 소멸 사유가 쭉 나오는데요. 그중에 2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그랬죠.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은 독립해서 시에 걸리지 않아요. 반면에 보세요. 채권은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보통 10년에 소멸시에 걸리잖아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니까 유치권만 따로 소멸시에 걸릴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채권자가요. 채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런데 공사대금 채권 1억을 갖고 있는 을이 건물을 유치만 하고 있을 뿐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반환을 거절하고 있을 뿐 갑에게 공사대금 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채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326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따로 소멸시에 걸린다. 유치권의 행사 주장은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을이 건물을 유치만 하고 있을 뿐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은 따로 소멸시에 걸린다. 그 326조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특이의 소멸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양가로 1번 아까 봤고요. 2번. 자, 을이 유치하고 있는 건물이 10억짜리고 공사대금 중에 창호공사비 1천만 원을 못 받았어. 1천만 원 때문에 10억짜리를 유치하고 있어. 따라서 이 경우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에 상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건물을 돌려달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요거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당연히 동그라미 1번 상당한의 의미가 뭐예요? 10억짜리야 1억 1,000만 원짜리야? 1,000만 원짜리를 말하는 거죠. 유치 목적물 가액에 상당한이 아니라 채권액에 상당한 담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담보는 인적 담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갑이 친구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을에게 던져주고 야 보증 계약해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인적 담보. 다만 니은 이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단 말이죠. 갑이요 친구를 질질 끌고 와서 을에게 담보를 합시고 보증 계약하라고 왔는데 병이 갑이 친구 병이 옷도 허름하게 입었고 돈이 없을 것 같아. 아, 나 싫어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상당한 담보를 갖고 왔는데도 승낙을 안 해. 그럼 법원으로 달려가서 승낙을 가름하는 판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당한 담보가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따로 뭐가 있어야 돼?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빌려갖고 타다가 고장나서 병에게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비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에요.
자, 근데 을이 병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해요.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갑이라는 놈이 와서 자동차를 찾아갈 거야. 갑의 생김새를 알려줘요. 병이 알았다. 다음날 갑이 와서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즉 담보 제공자와 유치권 소멸 청구권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상당한 담보 제공만으로 유치권 소멸을 하지 않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야 되는데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면 소유자 등은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면 소유자도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게 디귿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할 텐데요. 다만 점유 상실의 원인이 점유 침탈의 경우에는 어때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고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되겠죠. 이렇게 유치권 소멸 사유 몇 가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유치권 크게 안 어렵죠. 오늘 그래서 봤던 권리 4개. 적어도 5문제 내지 6문제. 여기서 나오면 특히 유치권 2문제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양도 얼마 안 되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주문과 판례 꼭 확인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제한물권 4가지 살펴봤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랬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체크했으니까 자꾸 보다 보면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